싫으면 언론에 알리거나 경찰에 고소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잡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사이버 세상 속 안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8개의 강연을 통해 안전하고 슬기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송봉규 교수님의 강연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세상 속 범죄는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는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할 때 또는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떤가요? 집에 와서 소파나 침대에 누웠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디지털 기기를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 1시간 4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대는 평균 2시간 34분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안 높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코로나19 전에 조사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평소보다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을 시작했고 직장인들 역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해 우리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범죄는 어떨까요? 사회가 존재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바로 범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더라도 사람의 일상에서 범죄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학에서 연구 대상은 지금껏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도시화나 산업화가 진행되었을 당시에는 범죄 연구의 주요 대상이 도시와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범죄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세상에서 범죄 역시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과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35.8%입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조절력이 감소하고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3, 4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중독 같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범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AAA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익명성, 접근 가능성, 비용 적정성, 다시 말해서 익명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범죄자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환경의 특성은 범죄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화된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한 번씩은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 금액만 2019년 6,720억 원이고 2020년 2,353억 원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디지털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통화로 했지만 메신저 피싱은 다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조정하고 통화를 가로채는 수법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면 흔히 도박장, 하우스라고 불리던 물리적 공간에서의 도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마, 경정, 스포츠 토토 등 합법적인 사업도 디지털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다리, 그래프 등 이름도 처음 듣는 신종 불법 도박이 탄생할 정도입니다. 마약도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검거된 사례를 보면 온라인, 사이버 등 디지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SNS, 다크웹 등은 접근하기도 쉽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도 끌어들인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명 사이버 마약이라고 불리는 아이도저가 확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파를 조정하는 음량 파일로 마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이 랜덤 채팅 앱이나 SNS, 그리고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청소년 74.8%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구매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 강도 역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총과 무기로 협박과 위협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시도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울 정도인데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라고 하는 은행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사용자 PC에 시스템을 잠그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어떨까요? 디지털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피해는 신체적 폭력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은 감소하였지만 사이버 폭력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발생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일반 성인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2019년 5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편가르기와 차별, 그리고 갈등, 혐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오와 혐오 범죄, 나아가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인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이 디지털화되고 그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범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규 교수님과 함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분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강연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알려진 건 언제부터일까요? 아마도 다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2020년 3월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보도되었죠. 이때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사건이었는데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만 봐도 디지털 성범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에 관한 사건은 뉴스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 KBS 영구동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 화장실 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훔쳐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로 누군가의 얼굴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의거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두 번째 유형은 비동의 유포와 재유포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정준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수 승리의 카톡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준영이 성관계를 몰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단톡방에 수차례나 유포한 겁니다. 당시 피해 여성만 10명이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등 재유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영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면 제14조 2항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2항의 범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세 번째 유형은 유통 공유입니다. 웹하드나 포르노 사이트 등의 사업자와 이용자가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2020년에 96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2.7배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유포할까봐 불안에 떠는 사례도 1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물 협박, 강요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 대해 죄를 범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조금 달라졌는데요. 유포 협박 행위를 일반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3을 신설했는데요. 그 조항을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예인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온라인상에 배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디지털 범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딥페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선정적인 영상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2019년 144건이 발생했는데요. 1년 사이에 349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제1항에 의거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서 다음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입니다. 주로 단톡방이나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는데요. 명예훼손적 표현 사실이 설령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외에도 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연령층을 살펴보면요. 2020년에 1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고요. 디지털 성범죄하면 여성 피해자가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주요 범죄에 대한 판결의 차이를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 시청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배포, 소지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다른 범죄의 미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나 불법 웹툰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배너를 통해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야기해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촬영부터 유포와 협박, 또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공동변호인단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디지털 성범죄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의 피해자 A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는 모바일 채팅 앱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월 400만 원을 줄 테니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면서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오프라인 만남을 하지 않고 메신저로 이야기만 나누면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면 된다라면서 A씨를 의심하지 않도록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유도했고 돈을 주겠다면서 이름과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물을 보내겠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던 거죠. 당시 가해자는 치밀하게도 결제 명세서, 배송 확인서까지 제시해서 A씨는 속고 말았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돈이나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지옥이 시작되고 말았는데요. 처음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요구했다가 교복 입고 영상을 찍어라, 학교 화장실에서 찍어 보내라는 등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가해자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가학적인 지시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보름 동안 가해자에게 무려 80개의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는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제 다 모았으니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말입니다. 수개월간 두려움에 떨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도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내 영상을 보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 신상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 초조하고 불안한 삶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재유포하는 것, 이것이 무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다른 사건처럼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영상물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막막한 현실, 이게 피해자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B씨는 어느 날 지인에게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인이 꺼낸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B씨가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사이트에 가서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B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노와 수치심, 두려움 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B씨는 이미지와 게시물 주소를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마음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디지털 장의사와도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디지털 장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관으로부터 게시물 삭제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때부터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든 수사기관이든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려면 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B씨는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B씨의 IP 주소를 차단하면서 회원 탈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올린 정보는 마음대로 지울 수 없다고 하면서 싫으면 언론에 알리거나 경찰에 고소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B씨는 혼자 자신이 등장하는 피해물을 주기적으로 검색하면서 경찰에 넘기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촬영되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영상을 매일 마주하면서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일, 그 심정이 어떨지 우리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검색하면서 삭제 요청을 하다 보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감과 무력감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을 잃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신상이 공개되고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결국 이사를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 옮긴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사회적 교류를 줄이고 남성들과 가벼운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증,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 때문에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사진이 유통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미래에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들은 멍들고 피 흘리고 갈갈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